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1월 1일자 판례 공고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형법인데 판례가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2개 정도가 뭐 새로운 판례 법리는 아니고 기존 판례 법리 반복이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뭐 주거 침입 문제랑 업무 방해죄 문제인데 뭐 사실관계 단순합니다. 뭐 노조원들을 회사가 잘라버리고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버리니까 대표가 그 매장을 방문했을 때 그냥 항의하기 위해서 피켓팅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노조원들이 잘린 사람하고 뭐 다른 데로 보낸 사람이 그 마트로 들어왔으니까 주거 침입이 되느냐 이 문제랑 두 번째 그 피켓 들고 옆에서 소리쳤으니까 업무방해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이거는 뭐 바뀐 판례 법리 그대로 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개방된 건축물입니다. 마트니까 당연하겠죠. 이때 관리자 출입 제한이라든가 제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당연히 오픈해서 손님이 오고 있는 그 상태겠죠. 이때 몰래 들어간 게 아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과연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이 지점장의 의사는 들어오는 거 싫어하겠지. 그죠? 추정적 의사에 반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주거 침입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 우리 판례는 주거 침입의 법리에서 주거 침입의 본질이 옛날에는 의사 침해설 이 견해를 취하다 보니까 추정적 의사를 보는 거죠. 만약에 그 집주인이 가게 주인이 알았더라면 들어오는 걸 용납했겠느냐. 그래서 그 의사에 반하면 야 이거는 주거 침입이야 라고 봤는데 이 보호법이 맞지 않죠. 보호법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니까 지금 바뀐 판례는 평온 침해설입니다. 평온 침해설. 그래서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조물 또 그 집에 들어갈 때 과연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느냐 즉 막는데 밀치고 들어갔느냐 이런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도 해고된 근로자들도 당연히 마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들어갈 때 뭐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만 못 들어오게 막은 적이 없죠. 그럼 당연히 주거 침입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마트 노동조합의 간부라든가 조합원들입니다. 이 사람이 노조 만드니까 회사에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리고 다른 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잘린 부분, 전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하는 대표이사 등이 있다니까 우리 가서 항의하자 라고 해서 이걸 항의할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 장사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고 이걸 항의할 목적으로 자, 정문을 통해서 물론 지점장 의사에 반하지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자, 정문을 통해서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당시에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이게 주거 침입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지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 자격 등의 제한이 없이 일방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즉 사실상 평온 침해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해서 2층 매장에 들어갔답니다.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보안요원들한테 제지받거나 동료 근로자였죠. 그 다음에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서 몰래 들어간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를 더럽게 된다면 이 부분을 바꾸겠죠. 더럽게 되면은. 그래서 들어갈 당시에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갔다면은 이때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보호법이긴 사실상 병원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죄 말하는 침입행위는 없습니다. 됐죠? 설령 의사침해 얘기하는 거죠. 피고인들이 지점 매장에 들어가 그 관리자 의사에 반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사실상 병원 상태를 행위 태양으로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우리 판례는 의사 침해설에 따라서 범죄 목적으로 영업소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 받죠. 근데 보호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평온 침해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그 상태가 평온했다면은 뭐 추정적 의사에 반하든 반하지 않든 일단 주거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은데 요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두십시오. 자, 그리고 요때 회사에서 요걸 갖다가 주거 침입만 그런 게 아니고 업무방해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피켓 들고 왜 해고합니까? 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항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죠. 이때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당연히 위력이 뭐냐?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죠. 자,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 무형 불문합니다. 단 요거죠. 현실적으로 피의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통 틀리게 나오는 지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사실상 제압되어야만 위력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때 위력이라는 것은 제압이라는 것은
자, 뭐 위세라든가 사람 수, 주의, 상호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기 족한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요 사안은 그 관리자들 한 20몇 명이고 뭐 여성분 몇 명하고 뭐 50대 아저씨 한 명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뭐 위력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거는 종종 우리 판례 중에 그게 있죠. 자, 지적 청약하는 마을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그 지구 공무원들이 지적 청약하는데 자, 70대 노인이 와가지고 이게 대해서 자기 종중 재산입니까? 자, 이게 대해서 막 뭐라 그랬을 때 당연히 그 70대 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해서 전혀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위력이 되지 않는 그 판례가 있죠. 그 법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력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이 있어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나 겁먹었어. 자, 이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의사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주의 사정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이 사안 보시면 자, 산별노조 간부랑 조합원들이 매장 화면에서 피켓, 우리 왜 해고입니까? 부당해고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피켓 들고 막 시위한 겁니다. 근데 그 시위도 여기 보시면 자, 부당해고로 쓰인 팻말을 들고 지점장 가봐고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시차로 온 겁니다. 마트에.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뭐 강제 전배 멈춰라, 통합 운영 하지 말아라,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해라 등등 고성을 지는 방법으로 30분 정도 현장 점검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기소됐는데 결론적으로 위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자, 대표이사한테 직접 복직과 정보인사 처리 등을 요청하려 한 점 목적입니다. 목적이 처음부터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 거지. 두 번째, 피고인들의 행위 때문에, 피켓 때문에 자, 갑의 의사가 제압되었다고 충분했는지는 의사나 진술이 아니고, 그죠? 그 대표이사 진술이 아니고 피고인 등의 행위 태양 몇 명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방법이 뭔지 등등등 인원, 성별, 나이, 인원, 그다음에 지위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시면 이 사람들은 피고인들 7명인데 4명은 그냥 그 마트 캐시하는 마트 캐시 하시는 4명 여성이고 그다음에 3명 중 그중에 1명은 50대랍니다. 됐죠? 이 정도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대표는 매장 현장 점검에 참여한 인원은 한 명이 아니겠죠. 본사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약 20명 이상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간부급 경영진인 점 인원이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매장에서 점검을 하는 갑등을 따라다니면서 1, 2m 이상 간격을 뒀습니다. 점검 못하게 막은 게 아니죠. 그냥 점검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소리만 친 겁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 멈추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등등등 자,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진행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법을 막지 않았고 네, 욕설 협박도 안 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30분간 점검하는데 아무런 장애는 없었죠. 됐죠? 그렇다면은 이걸 갖다가 위력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주거 침입도 되지 않고 업무 방해죄도 되지 않고 다 무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법리는 기존과 똑같기 때문에 판례 내용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텔레그램 대화광 사건인데 소위 말하는 조주빈 N범 사건이죠. 조주빈이 지금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아마 42년인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조주빈이 자기 이름을 붙다고 밑에 있는 걔가 뭐 각각 뭐 그런 식으로 자, 자기 본질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성착취 범죄한 겁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얘들이 자, 텔레그램에서 뭐 소위 말하는 박사방이죠. 박사방. 그죠? 그 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한 거 이걸 갖다가 범죄단체 활동을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자, 당연히 여기 보시면 자, 이때 범죄단체 활동에서 활동이란 이 개념 나올 수 있겠죠. 범죄단체 내부 규율이라든가 통솔 체계에 따라서 조직적 집단 의사결정에 기초해서 행해지는 범죄단체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활동입니다. 되겠죠? 활동 개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그 범죄 사실인데 요 사실 요거는 형법보다는 형소에서 공소장 변경 때문에 요 사실이 중요한데 간단하게 보시면 얘들이 뭐 했냐면은 이게 뭐 텔레그램 대화방, 뭐 엠버방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근데 불러들이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은 지인들 사진 보내주면 업나무 사진하고 합성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미성년자 조건만나 우리가 의뢰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연락을 받은 거지. 근데 연락을 받은 다음에 따지면 이게 지인 사진에다가 업로드를 합성하는 거, 그 다음에 미성년자 조건 만남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이걸 요청했던 사람들 주변이 알게 되면은 본인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겠죠. 약점 잡은 겁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잘릴 테니까 아니면 돈 줘라 라고 해서 협박해서 자신들의 지시 따르게 한 겁니다. 돈도 받고 범죄도 시키고. 됐죠? 그리고 자신들의 지시에 불응하면은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카톡 보내다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명예훼손. 그리고 일부 어린애들한테는 야 너네들 자, 속옷 입은 사진 찍어서 보내 이런 식으로 범죄도 했고 그러고 나서 총 한 41명한테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거쳤던 요 사실로 기소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여기서 범죄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다른 범죄 보면은 그 카톡방에 이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야 반성문 써, 일상생활 보고해, 그다음에 이런 거 해, 뭐 사진 찍어 뭐해 이런 식으로 자, 범죄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신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단체 등의 공동 강요 요거로 기소한 겁니다. 되겠죠? 일단 뒤에 요거 형소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들으시겠지만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A 범죄를 자, B 범죄로 더 추가하려면은 이거를 공소장 변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 얘랑 얘는 A랑 B는 자,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기소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 되는데 이거 형소에서 할 겁니다. 우리 판례는 요거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없으니까 변경 문제가 아니고 추가 기소 문제입니다. 요건 형소에서 다룰 겁니다. 뒤에서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활동 보신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자 보시면 단체 등의 공동 강요 그다음에 단체 활동 자요 제가 형법상 일제냐 수제냐 요거는 당연히 형법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결론은 보호법이 다르다 봤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입니다. 자 보시면 자,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소직원들이 저지른 폭처법 위반죄 여기서 단체 등의 공동 강요 자요 개별 범행과 뒤에 폭처법상 단체 등의 활동 자, 요 범죄는 뒤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왜? 활동하는 그 자체가 공동 강요 일부 내용이니까.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가 되고 그리고 보호법이 또 서로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 활동죄랑 그다음에 개개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한 법률상 한 개 행위를 평가한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체적 경합이다. 이런 거는 뭐 보호법이 다르다 하는데 솔직히 일반 사람들은 잘 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요 실체적 경합이다. 요 부분을 암기를 좀 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조직의 사건은 최대한 세게 처벌하기 위해서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자 다음에 세 번째까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 사건은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마약 사건에서 자, 향정신성 의약품 가해 기준. 왜냐면 마약 사범들의 마약 판매라든가 매수 액수가 높으면 가중처벌하죠. 이때 그 마약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그 마약이 통상 거래되는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가지고 산정합니다. 범죄 수를. 그런데 만약에 마약 같은 게 통상 거래 가액 같은 게 있을 수 없을 수 있죠. 그때는 실제 거래 가액 가지고 형을 찾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가액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적용 법조라든가 법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가액이라는 것은 자, 통상 거래 가액으로 환산하는데 단 이게 자, 예외적으로 알 수가 없으면 그때는 실제 거래 가액 가지고 해당되는 조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고. 자, 네 번째, 포괄일제 범행 종료인데, 이거는 1조 2항에 대해서 법률 변경시죠. 그래서 흔히 알겠지만, 포괄일제는 범죄행위 종료시, 즉, 최종 행위 종료했을 때, 그때가 범죄시죠. 그래서 신고법의 법정에 대한 경중도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최종 범죄 종료시, 그때 법이 신법입니다. 이거는 일반 법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일자 형법 판례 공부는 이 정도가 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